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 살고 있는 64살의 여자입니다. 이 동네에서 작은 목욕탕을 운영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번듯한 간판도 없는 낡은 탕기지만 저한텐 참 고마운 공간이에요. 돈을 많이 벌진 못해도 굶지는 않고 손님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하루를 보내는 게 익숙해졌죠. 처음엔 이 일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느새 제 삶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목욕탕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바깥 세상보다 이 탕 안이 훨씬 덜 춥고 덜 서러웠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었지만 평범한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가족이라는 존재가 뼈저리게 알려주더군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들이 제 삶에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히지 않는 건 제 아들, 홍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홍준이는 제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니에요.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함께 만든 아이였죠. 그 여자가 제게 남편을 달라고 제발 이혼해 달라고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남편도 아이도 그 여자에게 넘어갔고 저 혼자서 딸 혜주를 키우며 살았죠. 그런데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아이를 제게 떠맡기고 사라졌습니다. 애 아빠도 없는데 나 혼자 이 아이 어떻게 키워? 어차피 당신이 키우는 게 맞잖아.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 아이 하나만 덩그러니 두고 사라졌습니다. 그 겨울 다 낡은 외투 하나 입고 덜덜 떨던 아이를 집 앞에서 처음 봤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남의 자식이라 해도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도 말했죠. 네가 괜히 이혼을 미뤄서 그런 거야. 남편 유산이라도 못 챙기게 하려고 말이야. 남편의 죽음조차 제 탓으로 돌리던 그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아무 죄도 없는 그 아이를 두고 떠나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홍준이는 제 집, 제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딸 혜주와 같은 지붕 아래서 자라게 되었죠. 하지만 둘 사이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엄마? 왜 저런 애를 우리 집에 들였어? 나랑 무슨 상관이야? 혜주야, 얘도 내 오빠야. 네가 싫어도 엄마는 얘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 혜주는 어릴 땐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쟤랑 같이 사는 거 진짜 지긋지긋해. 내가 왜 쟤랑 모든 걸 나누어야 해? 혜주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단 말이 그 아이의 속을 덜어주진 못했죠. 두 아이 사이의 균열은 점점 깊어졌고 어느 날은 서로 물건을 던지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홍준이도 혜주도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버려진 아이를 안아줘야 했고 누군가는 친딸의 상처를 보듬어야 했으니까요. 어쩌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이 짐처럼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요. 저는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탕 안에서 뜨거운 김을 마시며 묵묵히 몸을 씻는 손님들을 보며 저도 제 속을 씻어내려고 했었죠. 하지만 속은 좀처럼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주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 엄마는 누구를 더 사랑해? 나야? 아니면 쟤야?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어떤 대답도 두 아이 모두에게 상처일 테니까요. 그날 이후 혜주는 점점 저에게서 멀어져 갔고 홍준이는 사고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딪히며 흘린 시간은 제 삶의 가장 힘든 시기였고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든 셈이었죠.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또 하나의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는 예상치 못한 손님을 목욕탕 문턱에서 마주쳤습니다. 오래전 남편을 빼앗고 아들을 버렸던 바로 그 여인이었죠.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에 제 가슴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기억 안 나? 홍준이 엄마야, 김장미. 그 순간 제 일상은 다시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건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싶었어요. 머리 모양도 얼굴도 예전과는 너무 달라져서 쉽게 알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스스로 말했죠. 나 김장미야, 홍준이 엄마, 기억 안 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장미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다는 걸 넘어서 모든 게 망가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몰라볼 정도로 퀭한 눈, 칠이 벗겨진 손톱, 흐트러진 말투까지. 그러면서도 그 여자는 늘 그렇듯 당당하고 뻔뻔했습니다. 홍준이,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좀 해봐. 감옥에 들어가 있다더라. 감옥이요? 그래. 네가 어떻게 키웠길래 우리 애가 깡패가 돼서 감옥에 있어? 나 없다고 차별하고 학대한 거 아니야? 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 아이를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 아들이라니. 게다가 키운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다니. 이건 무슨 궤변인가 싶었습니다. 그 아이 열이 펄펄 끓는 겨울날. 당신이 내 집 앞에 버렸어요. 병원에 데려가도 아무도 오지 않았고 내가 밥 먹이고 재웠어요. 당신은 그 아이에게서 아무 자격도 없어요. 그 말에 그 여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주저앉아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아이고, 내 불쌍한 아들. 그렇게 예뻤던 내 아들이 어쩌다 깡패가 됐을까? 이 여자 때문에, 다 이 여자 때문이야. 목욕탕 앞에서 그 여자가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손님들도 하나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안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그 여자는 아예 바닥에 드러눕겠다고 고함을 쳤죠. 이제 나 잃을 것도 없어. 다 먹고 누워줄 수도 있어. 내 아들 감옥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이렇게 따뜻한 물속에서 편하게 살면 되겠어? 그 말에 가슴이 이상하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서운 여자다 싶으면서도 어쩐지 제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거든요. 아이 하나 살리려고 별짓을 다하며 살아온 저와 그녀도 뭔가를 되찾으려는 듯한 모습이 겹쳐 보였던 걸까요? 그날 이후 그 여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앞에 나타났습니다. 영치금이니 사식이니 하며 돈을 요구했죠. 어느 날은 몰래 들어와 수건과 비누를 훔쳐갔고 어느 날은 화장실에 일부러 더러운 짓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경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홍준이를 내가 키운 세월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지만 아이가 처음 저를 엄마라고 부르던 순간부터 저는 그 아이를 제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그 아이는 늘 조용했습니다. 어릴 때부터도 말이 적었고 혼자 앉아 책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곤 했죠.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아이였고 무언가를 숨기고 사는 듯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각, 무당열석,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교폭력, 그 모든 사건의 뒤에는 늘 홍준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늘 그 뒷수습을 했습니다. 합의금, 병원비, 교복값, 깨진 유리창, 망가진 자전거, 많게는 한 달에 700만 원이 넘게 나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혜주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어느 날은 제게 폭발하듯 말했죠. 엄마는 왜 저놈을 그렇게 감싸? 왜 내가 양보해야 해? 왜 내 용돈이 쪼개져야 하냐고. 그렇게 좋은 아들이면 그냥 나랑 바꾸지 그래. 숨이 막혔습니다. 믿었는데 무너졌습니다. 혜주의 말은 날카로웠고 사실이기도 했지만 그렇게까지 말해야겠는가 싶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고 결국 큰 싸움이 벌어진 날 혜주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홍준이도 편지를 남긴 채 가출을 했죠. 고등학교 졸업을 3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고마웠어요. 그 정도면 됐죠.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목욕탕에서 찬물 수도를 틀어놓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만났을 땐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뱉은 첫 마디에 저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홍준이를 다시 만난 건 그 아이가 나간 지 7달쯤 지나서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학교에 수소문하고 SNS 계정까지 뒤지며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겨우 연락이 닿아 친구 집 근처에서 얼굴을 볼 수 있었죠. 그날따라 하늘도 무심하게 어두웠고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아이를 보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볼이 홀쭉하게 들어가 있었고 손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 어릴 적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던 그 겨울의 눈빛과 똑같았어요. 홍준아, 집에 가자. 내 방은 그대로야. 엄마가 기다렸어.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가세요. 전 아줌마랑 아무 사이 아니에요? 집도 가족도 아니고 저 이제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뚝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믿었는데 무너졌습니다. 너 졸업은 해야지. 대학도 갈 수 있으면 엄마가 도와줄게. 다시 시작하자. 제발 부탁이야. 그러자 아이는 식탁을 콱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가 누군데요? 전 엄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줌마가 제 엄마 아니잖아요. 그렇게 엄마 행세하고 싶으면 친딸한테나 하세요. 저한테 질척거리지 마세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겨울 찬물보다 더 차갑게 식은 말투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니? 왜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냥 어려서 갈 데 없어 얹혀 산 거지.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하숙집처럼 생각했을 뿐이에요. 이제 저도 알아서 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절 찾지도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뿌얘졌어요. 저 아이가 제가 열이 펄펄 끓던 밤에 끌어안고 병원으로 뛰던 그 아이가 지금 제게 하숙집 주인이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얼떨결에 물었죠. 그럼 지금 뭐 하면서 사니? 어디에서 지내고 있니? 건설 현장에서 일해요. 땀 흘린 만큼 벌 수 있고 아무도 저한테 간섭 안 하거든요. 이게 제 자유예요. 그게 진심이야? 정말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니? 당연하죠. 전 원래부터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줌마가 뭔데 자꾸 끼어들어요. 혹시 돈 필요해서 찾아왔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정말 단 한 푼도 아이에게 바란 적 없었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나를 아직도 엄마라고 생각해 주길 바랐던 거였죠. 그 순간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저는요, 친엄마 찾아갈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날 버렸는지, 왜 그렇게 사라졌는지 알고 싶어요. 아줌마한테는 묻고 싶은 게 없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단 한 번도 마음을 내어준 적이 없었다는 걸요. 저는 마음을 내주었고, 사랑을 주었고,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제 몫이었을 뿐 아이에겐 닿지 않았던 거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도망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 버린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혜주는 그 무렵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는 딸을 기다리며 저는 매번 목욕탕에서 하루를 보냈죠. 그러다 어느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번호가 떠 있었고 오랜만에 듣는 혜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들은 이야기 있는데 홍준이 친엄마가 또 찾아왔다며? 그게 사실이야? 그래 맞아. 또 목욕탕까지 왔더라. 그 얘긴 왜? 홍준이가 감옥에 있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게 진짜야? 그래. 그 아이 결국 감옥에 들어갔대. 특수폭행으로. 내가 거의 예언자네. 봐봐 내가 뭘 했어. 그렇게 깡패짓 하다 결국 그리 될 줄 알았다니까. 딸의 말투는 냉소적이었고 전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거기까지 가도록 만든 것도 결국 저의 책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엄마, 설마 또 그놈이랑 연락할 생각은 아니지? 그거 아니라고 말해줘.
내가 지금까지 쓴 돈도 아까운데 엄마까지 그놈한테 또 휘둘리는 거 진짜 보기 싫어. 딸의 말은 단호했고 제가 끼어들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부탁이야, 엄마. 이번엔 정말 절대 찾지 마. 그 인간은 엄마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야 할 사람이야. 그게 엄마가 살 길이야. 하지만 그 아이가 내 손에서 자란 시간이 그렇게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아이의 출소 날짜를 조용히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홍준이의 출소일 아침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두부두모, 미역, 계란, 괜히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르며 시간을 끌었지만 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그 아이에게 주려는 마지막 마음이라는 걸요. 두부는 꼭 따뜻하게 데워 품에 안고 나섰습니다. 혹여나 식을까봐 겉에 보자기를 2겹이나 감싸고 조심조심 안았습니다. 마치 그 아이를 처음 끌어안던 그 겨울처럼요. 세상이 그 애를 외면하던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품었었지요. 도착한 교도소 앞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틈에 껴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연락도 못 받았지만 혹시 그 아이도 나를 기억해 줄까 싶어서요. 그리고 마침내 쇠문이 열리고 사람 하나둘씩 걸어 나왔습니다. 제 품에 안긴 두부가 슬슬 식어갈 무렵이었죠. 저 멀리서 걸어오는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저는 본능처럼 알아챘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걸요. 홍준아! 아이도 절 봤는지 잠시 멈춰섰고 그 눈에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두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네가 좋아했잖아. 그냥 잠깐이라도 보려고 왔어. 다른 뜻은 없어. 부담 갖지 말고. 아이의 손이 두부에 닿았을 때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감옥이란 곳이 얼마나 외롭고 차가웠을까.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모든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니 아줌마, 그 여자 또 돈 받아갔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아니라고는 못하겠더군요. 내심 그 여자가 출소일에 올까봐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 대신 찾아온 셈이라며 돈을 건넨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 돈 어디 썼는지 알아요? 노름하는 남자한테 다 퍼줬대요. 제가 교도소 들어온 뒤로 딱 한 번 왔어요. 그마저도 돈이 목적이었고 그 뒤론 편지 한 장도 없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믿었는데 또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줌마는 달랐어요. 싫다고 해도 뭐라도 주려고 하고 거절해도 기다려주고 그게 오히려 더 미웠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라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요. 그때 왜 저를 키웠어요? 왜 하필이면 그 상황에서 절 품었어요? 한참을 뜸들이다 겨우 말했습니다. 사람이니까 내 눈앞에서 떨고 있는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아이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줌마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더 일찍 망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난 아줌마 속 뒤집으려고 일부러 더 망가졌어요. 엄마 말만 믿고 아줌마한테 복수한다고 그게 내 전부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비틀리고 무너질 때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을 알려줬더라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홍준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지금이라도 내 앞에 이렇게 서 있어줘서 고마워. 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이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이 처음으로 따뜻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제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식은 땀이 흐르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땐 수액이 꽂힌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쓰러지신 거 기억나세요? 기력과 영양 상태가 심각했어요. 기아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오로지 하나뿐이었습니다. 홍준이는 어디 있어요? 같이 있었던 아이요? 아들이요? 간호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까까지는 계셨는데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시네요. 화장실 가셨나 봐요. 저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나 또 떠나버린 건 아닐까. 그리고 이 병원이 사위가 일하는 병원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사람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위라고 믿었던 그 사람의 정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채로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떨렸지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사위가 말한 그 병원이 맞는지, 그리고 사위는 지금 어디 있는 건지 수액을 잠시 뽑아놓고 간호사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계신 젊은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혹시 이 병원에 박재민이라는 선생님 계시나요? 제 사위인데 여기서 일한다고 했거든요. 간호사는 이름을 되묻더니 컴퓨터를 살펴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재민요? 잠시만요. 의사 선생님 중엔 그런 이름이 없는데요. 간호사 중엔 동명이인이 한 명 있어요.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니세요? 그 말에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라고 했습니다. 개원 준비 중이라 돈이 없다고 했고, 그래서 딸이 모든 결혼 준비를 떠맡았던 거였고, 정말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라고요? 네, 확실해요. 최근에 이 병원엔 신규 입사자도 없었고요. 간호사 박재민 씨는 병동 근무 중일 거예요. 필요하시면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딸이 그런 사람에게 속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결혼식 당일에도 어쩐지 남자가 혼자 오만한 태도를 보였고 자그마한 부탁도 명령처럼 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거짓말투성이었던 거죠. 몸도 마음도 무너진 채로 누워 있는데 문득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기대하듯 고개를 들었지만 들어온 사람은 딸 혜주였습니다. 엄마, 병원이라길래 왔어. 괜찮아? 딸은 한 손에 커다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잠깐 기력이 떨어졌나 봐. 근데 혜주야, 박서방 말인데.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딸이 입을 막듯 손을 들었습니다. 엄마도 알았구나. 나도 오늘 알았어. 그 사람 의사 아니라 간호사였대. 결혼식 사진 올렸던 SNS 친구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됐어. 그래서 회사 째고 병원으로 바로 온 거야. 딸은 침대 옆에 앉더니 종이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바보이. 그 사람 병원 얘기할 때마다 꺼려하고 전화도 안 받고 집엔 혼자 사는 것처럼 썰렁했는데 왜 그걸 못 받는지 모르겠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주야, 그게 네 잘못이니? 그 사람 잘못이지. 그 사람한테 맞았어. 딸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신혼여행에서 말 다툼하다가 처음은 실수 같았어.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니까 알겠더라고. 그 사람 성질을 못 참는 사람이야. 게다가 요즘은 내가 돈을 아껴야 한다고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화내. 의사 부인인데 왜 그러냐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혜주야, 혹시 내 오빠 봤어? 딸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 사람 오늘 여기 왔었어. 나보다 먼저 병실에 들어갔더라. 박서방이 입에 양말 물려서 거의 울고 있었어. 그 말에 웃음이 나야 할지 눈물이 나야 할지 몰랐습니다. 홍준이, 그 아이가 나보다도 먼저 혜주를 지키러 왔다는 게
어쩐지 벅차게 고맙고 안도됐습니다. 오빠가 나 몰래 그 사람 뒷조사 다 해뒀대. 여자 등쳐먹고 폭행 전과 있는 것도, 내 주변에 남자 있다는 헛소문도 그놈이 퍼뜨렸대. 그래서 나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혜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오해가 그 순간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빠가 그러더라. 더럽고 천박한 놈은 내가 정리할 테니까 너는 앞으로 웃으면서 살아라. 엄마, 나 오빠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 저는 말없이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랜 시간 엇갈렸던 두 아이가 그제야 처음으로 형제라는 이름으로 마주 본 거였어요. 엄마, 오빠가 그러던데 나한테 오빠라고 안 하면 자기도 엄마라고 안 부르겠다고 했대. 그 말 좀 웃기지 않아? 혜주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빠라고 해줄래? 딸은 한숨을 쉬더니 아주 작게 중얼였습니다. 오빠. 그 순간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온몸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수십 년의 기다림이 단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홍준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참고 있었던 울음이 그제야 터진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긴 터널 끝에서 비로소 제 아이들이 돌아왔다는 걸요. 그날 밤 병실의 불이 꺼지고 나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아이가 병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존재만 곁에 둔 채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이토록 따뜻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실 이 평온은 오래가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아니 이제는 그 사기꾼이라 부르기도 아까운 그 사람 문제도 정리가 덜 됐고 딸과 아들은 이제 겨우 서로를 인정하는 수준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밤이 오래 기억되길 바랐습니다. 긴 고통 끝에 처음으로 찾아온 평화였으니까요. 며칠 후 퇴원한 저는 다시 목욕탕으로 돌아갔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곳에 돌아가야만 일상이 돌아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지저분한 수건 바구니, 미지근한 물속에서 도란도란 떠드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어쩐지 반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낯익은 그림자가 다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장미, 홍준이의 친모였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지만 그 얼굴을 다시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우리 홍준이 출소한 지 딱 일주일이야. 같이 가서 뭐라도 좀 먹이려고. 돈 좀 줘. 그 여자는 전과 다름없이 요구했지만 이번엔 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그 아이 다시는 당신 앞에 서고 싶지 않아 해요. 야! 내가 그 애를 낳았어. 엄마라고? 엄마가 아들 챙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 아이 당신이 엄마라는 걸 창피해해요. 왜 그런지 이제 본인도 알잖아요. 그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더 이상 자기 소나기 안에 없다는 걸 드디어 깨달은 듯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어? 아줌마 주제에 뭘 안다고 키우고 어쩌고 하는 거야.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동네 목욕탕 하는 노파일 뿐이죠. 하지만 그 아이를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제가 걸어온 길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 여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쏘아보던 눈빛도 슬그머니 내려앉았고 고개를 숙이고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홍준이는 엄마가 둘이 아니에요. 그 아이에겐 이제 하나뿐이에요. 당신은 그 아이의 기억 속에서 끝났고 나는 지금의 아이를 지켜줄 진짜 엄마가 될 겁니다. 그 순간 제 말이 저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엄마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홍준이는 제 목욕탕에 찾아왔습니다. 이젠 손님처럼 눈치를 보지 않았고 태연하게 카운터에 앉아 땅콩 과자 하나를 집어먹었습니다. 엄마, 여기 CCTV 있어? 왜? 또 무슨 일 생겼니? 아니, 그냥 이런 데엔 꼭 감시 카메라 있어야 한다니까. 그 여자가 또 오면 증거라도 남기게. 웃음이 났습니다. 참, 저 아이도 이제 철이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무심하게 말하면서도 날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딸 해주까지 함께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찌개 하나에 달걀말이, 김치 몇 조각뿐이었지만 그 식탁은 어느 날보다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마치던 해주가 갑자기 홍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근데 너는 왜 자꾸 우리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해? 그냥 익숙해서 그럼 내가 계속 너한테 야라고 부르면 좋겠어? 엄마가 말했거든. 네가 나보고 오빠라고 해주면 자기도 엄마라고 부르겠다고. 홍준이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봤고 저는 괜히 설거지하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홍준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손이 멈췄습니다. 물이 흐르던 수도꼭지 소리만 커지던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홍준아, 엄마야. 그래도 내 엄마 맞아.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기꾼 사위 박재민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엔 더한 분노와 욕망을 안고서요. 그날은 평소처럼 목욕탕을 일찍 열고 청소를 마친 뒤 간단하게 김밥 한 줄로 아침을 때우던 참이었습니다. 근래 들어 평온한 나날이 이어져 조금은 마음이 느슨해졌던 것도 사실이죠. 딸 혜주와 아들 홍준이가 비록 완전한 화해까진 아니더라도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제겐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 평화가 오래가길 바랐습니다. 정말 간절히. 그런데 그날 아침 낯선 남자가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칠게 열리는 문소리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고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박재민, 그 사기꾼이자 딸을 속이고 폭행했던 그 인간이었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일방적으로 끝내시면 곤란합니다. 입에서는 장모님이라 부르면서 눈빛에는 도무지 존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미 다 드러난 정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당당했고 오히려 당혹스러운 쪽은 저였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이제 당신과 저희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건 장모님 생각이시고요. 제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아세요? 이 결혼 준비하면서 시간 체면 다 날렸고 솔직히 저도 억울한 입장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딸에게 거짓말로 다가가 폭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다니 저는 겨우 참았던 화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요? 돈이라도 받아가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결혼식 비용이니 뭐니 다 따져볼까요? 위자료 청구 소송도 고려 중이고요. 그 뻔뻔함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목욕탕 안쪽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홍준이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수건을 들고 나오는 그 아이의 눈에 박재민이 들어오자마자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너 아직도 안 꺼졌냐? 오, 여전히 무서운 척은. 나 너 같은 애들 많이 봤어. 겉만 거칠고 속은 다 물러터진. 다시 한번 내 가족한테 손대면 이번엔 진짜 경찰이 아니라 내 손으로 끝장을 볼 거야. 홍준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걸 박재민도 느낀 듯 잠시 물러서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는 곧 웃으며 한마디 더 날렸습니다. 그래? 끝까지 그렇게 나가봐. 니네 엄마, 아니 그 아줌마 나중에 또 울게 될 테니까. 그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당신이 뭘 알기에 우리를 함부로 말해요. 홍준이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그 아이는 내가 낳은 건 아니어도 내 품에서 큰 아이야. 그러니 내 아들 건드리려면 날 먼저 밟고 가요. 순간 박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대꾸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한참 동안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홍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울컥했습니다. 겨우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그냥 또 이렇게 네가 옆에 있어줘서 그게 다행이다 싶어서 그날 저녁 저는 딸 혜주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화를 내던 아이도 점점 말수가 줄었고 마침내 조용히 말했죠. 엄마, 내가 오빠를 미워한 시간이 부끄러워. 왜 그런 말을 해? 그런데도 날 위해 저렇게 나서 줬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래.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지.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주야, 인생은 원래 조금 늦게 오는 마음들이 더 깊은 법이야. 네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고마워. 혜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제 어깨에 기대어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홍준이가 갑자기 급히 나가더니 늦은 밤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홍준이 씨 보호자 되시죠? 현재 폭행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는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길 바랐는데 제 바람은 또 한 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서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안은 싸늘했고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접수대에 이름을 말하자 담당 형사가 저를 유도했습니다. 안쪽 조사실로 가세요. 아드님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자 불이 희미한 조사실 구석에 홍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인 채 무심하게 의자에 기대 있었죠. 그 모습이 왠지 예전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홍준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그는 대답 대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엄마, 이번 건은 그냥 나 혼자 맞을게. 나중에 설명해 줄게.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있고 CCTV도 있어서 혐의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고요. 전치 4주? 누구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박재민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형사는 무표정하게 메모를 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길 피해자가 갑자기 병원으로 찾아와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우리 가족을 위협했어요. 홍준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또 누군가 다쳤을 거예요. 그게 우리 누나였을 수도 있고요. 저는 손을 떨며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홍준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하면 너만 다쳐. 엄마, 난 이미 많이 잃었어요. 더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아니에요. 엄마랑 누나가 있잖아요. 그거 지키는 데 필요하면 난 뭐든 할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때 나를 하숙집 주인이라고 부르던 아이가 이젠 가족을 위해 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절차상 조사를 이어가야 한다며 저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저는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쳤습니다. 홍준이를 품었던 겨울, 혜주와 부딪히던 나날들, 그리고 오해와 미움이 쌓여 서로 등을 돌렸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로 우리를 데려온 것이겠죠. 조사가 끝나고 형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 하네요. 그 조건이라는 건 합의금과 더불어 앞으로 절대 접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가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만 있다면
그 조건쯤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합의가 이뤄졌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박재민은 돈을 받고 우리 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후로 그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만 뜨던 혜주가 불쑥 말했습니다. 오빠, 근데 왜 이제야 엄마라고 부른 거야? 그렇게 오래 버텼으면서 홍준이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텐 끝까지 남아 있었거든. 나한테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걸 내가 너무 늦게 알았지. 그 대답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혜주는 작은 목소리로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홍준이는 대답 대신 피식 웃으며 김치를 집어 그녀의 그릇에 올려주었죠. 그 사소한 장면이 제겐 세상에서 가장 값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가 완전히 돌아오려면 마지막으로 한 사람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결말을 남겼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목욕탕 문을 열고 구석구석 걸레질을 하고 물 온도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요즘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홍준이를 가끔 도와주는 젊은이로 기억해 주셔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 안에서 그 아들 효자네 하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하루였기에 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저는 속으로 무슨 배달이라도 왔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문 앞에는 기억 속에서조차 지우려 애썼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김장미, 홍준이의 친모였던 여자, 그리고 나를 수없이 괴롭히고 돈을 뜯고 아이를 두고 도망갔던 사람. 그 여자는 이젠 예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고 표정에도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기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대답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끝낼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목욕탕 근처 허름한 포장마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컵에 따뜻한 국물만 따라 놓은 채 김만 피어오르던 그 자리에서 먼저 말을 꺼낸 건 그녀였습니다. 홍준이 잘 살고 있더라. 그래요. 이제 기술 배우면서 제법 잘 지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 아이 어릴 때는 내 손을 그렇게 잘 잡았어. 밤마다 무섭다고 끌어안고. 근데 난 왜 그걸 놓았을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여자의 후회는 어쩌면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이겠죠.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 그냥 그 사람 죽고 나니까 무서웠어.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애는 울고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도 모르겠더라.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도 무너진 인생 속에서 겨우겨우 몸을 끌고 살아왔던 한 사람이라는 게 이제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왜 온 거예요? 제 질문에 그녀는 천천히 국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나 이제 멀리 갈 거야. 어디 정착하진 못할 것 같고 그냥 흘러가려 해. 가기 전에 딱 한 번만 그 애 얼굴 보려고 했는데 그 애가 날 안 보겠다고 했어. 그건 그 아이 마음이죠. 당신이 그 아이에게 뭘 남겼는지 지금이라도 알면 그 선택을 존중해야죠. 김장미는 눈을 감더니 떨리는 손으로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가진 거야. 많은 건 아니고 몇십만 원 정도 될 거야. 그 애한테 대신 좀 전해줘. 받을 수 없어요. 그 아이는 더 이상 그런 걸로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 그냥 네가 갖든지 버리든지 상관없어. 다만 난 이제 끝내고 싶어서 그래. 저는 봉투를 받아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걸로 끝내요. 이 아이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그 애는 지금 너무 소중한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 그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무대에서 퇴장하는 배우처럼 보였습니다.
말없이 일어나 천천히 골목을 따라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홍준이는 조용히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왔다며. 안 봐도 알겠더라. 느낌이 이상해서. 그래? 왔었어. 근데 이번엔 달랐어. 더는 찾지 않을 거야. 홍준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말했다. 엄마, 나 요즘 웃는 게 자연스러워졌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죠. 그래야지. 이제 겨우 제 얼굴 찾아가는 중이잖아. 며칠 후 셋이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가는 길에 한 차가 무리하게 끼어들며 급브레이크를 밟는 일이 있었죠. 차에서 내린 덩치 큰 남자가 삿대질하며 다가오자 혜주가 홍준이 옆구리를 툭 찔렀습니다. 야, 팔 걷어. 문신 보여줘.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거잖아. 홍준이는 헛웃음을 지으며 팔을 걷었고 문신을 본 상대는 슬쩍 눈을 피하며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웃을 수 있다는 게 그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장면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시간이었죠. 이제 우리 셋은 비로소 평범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큰 사건 없이 조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이죠. 목욕탕 문을 열면 홍준이는 무심하게 수건을 개고 혜주는 출근 전에 들러 아침밥을 같이 먹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평화입니다. 홍준이는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기술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용접이란 일이 힘들어도 좋다고 하더군요. 무거운 철판을 붙들고 불꽃을 튀기며 땀을 흘리는 그 시간이 자기 인생을 다시 만들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처음으로 내 손으로 만드는 거야. 내 이름으로 내 삶을 붙잡는 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뿌듯했습니다. 그토록 외면당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 손으로 세상을 살아내고 있다는 게 그 무엇보다 값지고 기쁜 일이었어요. 혜주는 회사 일에 지치면서도 가끔은 홍준이에게 투덜거리며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빠, 나 퇴사할까? 그래? 그럼 내가 먹여 살릴게. 그런 농담이 오가는 걸 들을 때면 저는 괜히 주방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소리 없이 웃곤 했죠. 어느 날 저녁 혜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빠랑 싸우고 있을 때 엄마가 둘 중 누구 편도 안 들어줘서 진짜 얄미웠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땐 누구 편을 들 수 없었어. 너도 내 딸이었고 홍준이도 내 아들이었으니까. 혜주는 고개를 숙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 엄마가 얼마나 고단했을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천이란 게 이런 거겠죠? 우리는 여전히 넉넉하진 않습니다. 홍준이는 학원비를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고 있고 혜주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매달 적금을 붓습니다. 저는 목욕탕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손님들 땀과 피로를 씻겨드리죠. 그러나 그 속에서 웃음이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웃고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 그건 아주 오랫동안 제가 바래온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셋이서 다 같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주는 자다 깨어났는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 홍준이에게 말했죠. 야, 오빠. 엄마가 이래도 되게 고운 사람이야. 난 엄마 닮은 게 자랑스러워. 홍준이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그때 날 데려오지 않았으면 난 진짜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됐을 거야. 죽었을지도 몰라. 고마워요, 정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모든 상처보다 그 한마디가 더 벅차게 울렸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이렇게 사랑을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 그건 오직 시간과 기다림, 그리고 끝없는 애정으로만 가능한 일이겠죠. 창밖으로 밤하늘이 흐려졌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맑았습니다. 이제 저는 나름의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바란 진짜 성공이요.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밥상 앞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오래도록 지켜지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살아온 날들이 모두 힘들기만 했던 건 아니었다고. 내가 키운 사랑이 결국 나를 지켜줬다고 가슴 깊이 믿으며 말이에요.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날의 진실을 목격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